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임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시험 봤던 우리 지방직 국어 해설이 있을 건데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2026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략 같이 짜야 되겠죠. 전략 특강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시험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색깔을 요걸로 보시면 되는데 차례대로 여러분들 인사혁신처 1차, 2차 문항수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국가직 그리고 이번 지방직 문항수를 같이 한 번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이유는 이걸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출제기조가 변환된 시험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좀 볼게요, 여러분. 단순 독해라고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글을 보고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정답률이 대부분 막 94%까지 올라가는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단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쉬웠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문항 유형을 보더라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다음 여러분 추론하기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추론적 독해를 강조하는구나.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럼 추론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다음 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추론하기에 제가 유형별로 넣어놓은 건 순서 배열입니다. 여러분 순서 배열 모두 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한 문제 반드시 나오지요. 다음 빈칸 추론도 여러분들 두 문제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하기가 이제 바뀐 출제 기조에서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 글을 보고 이걸 강화하니 약화하니 좀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말 그대로 글을 보고 근거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와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비교하면 두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고, 내용 추론은 말 그대로 글을 보고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논리 추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문제죠. 요렇게 묶어서 추론하기를 지금 유형화한 거고, 추론하기 지난 국가직에서도 10문제였고 지방직에서도 10문제였구나. 그러면 이제 유형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시험은 이제 방향성이 확실해진 겁니다. 추론하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구나. 이렇게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거고요. 화법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작문 문제는 세 문제가 꼭 나오는데 개요 작성하는 문제. 개요에 빈칸 넣어놓고 여기 들어갈 말 또는 잘못된 거 찾기. 두 번째, 고쳐 쓰기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오고 고쳐 쓴 거. 세 번째는 여러분들 공문서 작성하기. 문제 꼭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꼭 세 문제씩 나오고 있구나. 이것도 유형화 자리 잡았구나. 다음 여러분 문법 독해는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많지만 앞으로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외우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시험을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솔직히 너무 쉽게 1분 컷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법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와, 좀 어려운데? 하셨을 겁니다. 정답률은 생각보다 높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문법을 공부하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구나. 다음 여러분, 어휘 의미 보세요. 동일하게 계속 세 문제가 나오죠. 의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다른 거 찾아봐 라는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 어휘를 다른 어휘로 바꿀 거야. 바꿀 수 없는 거 찾아봐 라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우리가 볼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유형이 자리 잡았구나 라는 걸 보여준 시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각 영역별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제가 색깔을 칠해놨지만 어차피 한 문제씩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생각을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답률이 90점 이상의 문제가 12문제였대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이 풀어도 무조건 맞는 문제라는 거예요. 12문제. 그러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80점 이상이 세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답률이 89.9%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15문제 정도는 누구나 풀 수 있구나. 공부 안 해도 솔직히 독해 어느 정도 훈련만 하면 풀 수 있구나 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죠. 왜냐면 국어가 쉬워졌으니까. 그러면 쉬운 국어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정답률이 70점 이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맞나?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서 정답률이 진짜 그냥 오답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문제가 있습니다. 14번 추론하기 문제예요. 글 보고 찾는 거. 19번 논리추론 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풀 수 있는데 킬러 문항이 좀 있구나. 여기에서 합격의 당락이 갈리겠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훈련 되게 많이 해야 되겠죠. 아, 그럼 계획을 이따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건 독해에서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 시험을 보고 오셨을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 문제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여러분 이거 자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재고 여러분 문제 풀고 그리고 해설 들으세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문제마다 제가 정답률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조금은 어려웠다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출제자가 낸 문제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휘를 몰랐다면 틀렸을 문제예요. 무슨 소리인지 한번 가볼게요. 자, 공공언어 바로쓰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표현의 정확성을 보겠대요. 의미에 맞는 정확한 단어, 어휘를 써야 된답니다. 자, 고칠 거래요. 가봅시다.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세금에 대해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을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고치는지 맥락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환급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건데 자 고쳤답니다. 기억에 따라 납세자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만큼 납세자에게 환수는 여러분 더 뺏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고쳐 쓰기 했답니다. 제대로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쳐서 답은 몇 번이구나? 1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환급의 단어가 뭐지? 환수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면 이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고쳐쓰기 문제이지만 어휘에 조금 포인트를 둔 문제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되죠. 오케이, 답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부적절한 피동사동 쓰지 말아라. 우리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했습니다.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배제시키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키다는 사동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게 아니죠. 누구누구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는 정부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직접 배제해야 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제대로 고쳤구나라고요. 세 번째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디귿 가봅시다. 하나의 뜻으로 해석되는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중의적인 표현 쓰지 마.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너무 많이 봤죠. 확인해 볼까요?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 여러분 시의회가 1과 2를 초청하기로 했는지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시의회는 관련 단체와 함께 즉 2가 1을 초청하기로 했는지 중의적으로 해석되죠. 그러니까 고치겠답니다. 시의회는 관련된 단체와 협의하여 즉 이 2가 시민들 2를 초청하기로 했다. 제대로 고친 거죠. 오케이구나. 자, 마지막은 뭔가 볼까요? 를, 고, 며, 와, 과 접속되는 말에는 구조가 같은 표현은 인사혁신처 1차 예시 문항부터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가봅시다. 사업 전체의 목표 수립과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가 있습니다. 자, 기니까 묶어볼게요. 세부 사업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가시면 사업 전체 목표 수립을 제시하다. 목표 수립을 제시하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쳐주겠답니다. 사업 전체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것을 제시한다 라고 하면 와과 앞뒤의 구조가 똑같아지고 서술어를 풀어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구나. 자, 제대로 고친 거죠. 다 몇 번이구나? 1번이구나. 그럼 고쳐쓰기 문항이었는데 여러분들 어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문제였었다고요.
환급, 환수 이런 용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가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항은 뭐다? 어휘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거 기본 이론만 해서 다 보는 겁니다. 공문서 작성하는 거, 즉 고쳐쓰기 문제 꼭 한 문제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반에서 계속하는 연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는 거고. 다음 가볼게요. 아이 여러분 내용일치 문제였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죠. 적절한 거 찾으랍니다. 훑어보세요. 김시태, 김익순, 김병현 사람이 여러 명이네. 자, 가볼까요?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의 집안은 지금부터 김병현 얘기할 건가? 그 사람의 집안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익순이 죄를 짓고 사형당하기 전까지는 괜찮은 편이었대요. 잠깐만 여러분들 저는 화면이 넘어가니까 적어놓은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글에 표시해놓고 가시면 되죠. 김병현의 할아버지 누구? 김익순. 이 죄를 짓기 전까지 이 사람의 집안은 굉장히 좋았답니다. 자, 오대조 할아버지 김시태 좀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된답니다. 김시태가 경종초에 신임사회에 연루되었지만 영조가 즉위한 뒤 그것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고 명예가 회복되었답니다. 명예가 회복되었대요. 계속 집안 좋대요. 자, 김익수는 이제 할아버지 얘기죠. 할아버지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3대 손이겠지? 김시태의 후광을 입어. 왜 조상까지 가야 돼? 후광을 입어 여러 관직에 나아갔답니다. 계속해서 관직에 나아가고 상황 좋습니다. 1811년 그가 선천부사로 재직 중일 때 홍경래에 난이 일어났답니다. 이때 그는 김익수는 반란군에게 항복했대요. 야, 한 번만 봐줘. 뿐만 아니라 반란이 수습될 무렵에는 반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왔다는 거짓 보고를 했답니다. 항복했으면서 야 내가 모든 걸 처리했어 라고 거짓 보고를 했대요. 김익순의 이러한 행적이 드러나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사형당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후 김삿갓 김병헌은 대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 때문에 이 집안이 망했구나. 그가 당대의 주류 세력과 그가 여기서 누구예요? 김병현이지요.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그는 20세 전후로 부모가 모두 숨지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내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김시태의 후손은 아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아니, 할아버지 김익순 관직에 나아갔었죠? X. 김익순은 김시태의 재산이 드러나서 재산이 몰수되었다. 아니, 이 김병현의 5대손 할아버지 상태 좋았고 그 밑에까지 계속 좋았죠? X. 김병현은 자신의 조상이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세상을 떠돌게 되었다. 여러분, 신임사화에 연루되었던 건 누구였어요? 김시태였죠. 그래서 떠돌게 됐어요? 아니, 누구 때문에? 김익순, 홍경래의 난 때문이었던 거죠. X. 4번입니다. 김병현은 대역죄인의 후손이 되어서 당대 주류 세력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오케이, 답 몇 번이요? 4번이죠. 여러분,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단순 내용 유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꼼꼼히만 읽으면 5점 거저 먹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가봅시다. 문법 독해입니다. 난도는 여러분 중2였습니다. 공부했다면 너무 쉽게 찾았던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단어는 2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 있다? 수업 때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예를 들어 밝다의 경우 날이 밝았다 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라는 의미의 동사이지만 햇살이 밝는 날에서 불빛 따위가 환하다, 환한 상태, 이때에는 형용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했죠. 잠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밝다가 있습니다. 얘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여. 근데 너무 많이 봤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는다, 니은다를 넣어보라 그랬죠. 자, 선생님은 성격이 밝다? 선생님은 성격이 밝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용사. 선생님 오늘 머리색이 밝다? 머리색이 밝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용사. 근데 와, 날이 밝는다.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 동사. 이렇게 쉬울 수가.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왔죠. 계속 가볼까요? 이렇다 하나의 단어가 2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것을 품사통용이라고 한다. 너무 공부 많이 했습니다. 품사통용은 동의의 현상과 구별이 된답니다. 즉, 지금부터 집중하랍니다. 품사통용은 서로 관련된 2 의미가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인
탄면. 오케이. 동음이 현상은 우리 이것도 너무 많이 봤죠.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배, 기타 등등등 구별되는 것과 같이 서로 무관한 두 의미가 우연히 같은 형태로 나타난 거야. 우연히 동음, 음은 같은데 의미는 다른 거야. 이것도 의미론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럼 가보자고요. 1번입니다. 그는 여러 문화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했다. 여러분, 이 비교적이 누굴 꾸며줘요? 비교적 연구했대요. 비교적 관점이에요. 비교적 관점이죠. 품사의 지식을 묻고 있죠.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는 뭐예요? 관형사. 품사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다음 가봅시다. 자, 3초는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얘는 뭘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야, 문법 공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이 정도의 지식은 요구하고 있잖아. 라는 거죠.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2024까지 공부하던 것처럼 암기하고 외우고 막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름을 보면서 반복하면서 예상 문제를 드릴 거예요. 개념 당연히 저랑 정리할 거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지침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때 이런 거 다 한다고요. 요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방향성은 아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내가 언니보다 더 크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는다 니은다가 붙었어요. 그럼 이게 당연히 뭐겠어요? 동사겠죠. 자, 그리고 가볼게요. 마당의 풀이 잘 큰다. 크고 있는 중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동사입니다. 근데 내가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 키가 더 큰다의 그 개념 말고 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분필이 크다. 분필이 큰다.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얘는 뭐? 형용사구나. 품사가 다르니까 다 품사의 통용. 3번 가봅시다. 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그 앞에는 체언이 되는 거고 체언 중에서도 당연히 얘는 뭐? 명사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는 나머지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시험 시간에 그랬다고 해보자고요. 자, 근데 4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어제 산 모자를 쓰다가 했습니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쓴다. 되죠? 동사. 형님은 시를 쓰고, 시를 쓴다. 되죠? 동사. 그럼 얘는 품사의 통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네. 똑같이 쓰단데 우연히 음만 동일할 뿐 의미는 달라. 얘는 뭐의 관계? 동음이의의 관계가 되는구나.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문을 보세요. 지문 잠시 앞에를 가면 품사의 통용을 얘기할 때 나머지들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동사, 형용사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힌트지요, 여러분. 우리 동사, 형용사, 는다, 니은다 붙이는 것도 배웠으니까 나머지 몰랐다 하더라도 답은 4번이야. 찾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답률이 높죠? 너무 재밌어. 앞으로 문법 더 재밌을 겁니다. 자, 가봅시다. 4번 가시면 개요 작성하기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정답률이 높지는 않아요. 어디서 낚인 거지? 한번 가볼게요. 자, 제목. 국내 방송산업의 친환경 제작 현황과 그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랍니다. 근데 서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보고서 작성에 배경과 필요성을 포함할 거래요. 자, 서론 가봅시다. 뭐?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배경과 뭘 넣을 거라고요? 필요성을 넣을 거라고요. 그러니 친환경 제작 전략에 필요성을 넣겠답니다. 1번 동그라미. 오케이. 다음 가볼게요. 본론은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2개의 장으로 즉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이 장의 하위 항목이 3장의 하위 항목과 서로 대응되도록 한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봤죠? 자, 가봅시다. 1번 뭐 들어갈지 모른대요. 나이 들어갈 거 뭔지 모른대요. 근데 각 장에 1과 1이 대응되고 2와 2가 대응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지원 방안의 1이 뭐냐면 친환경 제작 지침을 마련해야 된대요. 해결 방안이. 제작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문제점이 뭐니까? 제작 지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확인하러 가볼까요? 국내 방송산업 내 친환경 제작을 위한 지침이 없어서 정확한 설명.
어렵지 않네. 다음 가봅시다. 여러분, 전문 인력이 부재합니다. 그럼 해결 방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력 채용하면 되겠죠. 그러니 다 들어가 봅시다. 국내 친환경 방송 제작 관련 전문 인력 채용하겠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오케이, 땡큐. 자, 그 다음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기대 효과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걸 순서대로 넣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향후 과제가 들어갔으니 여기 라에 들어갈 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지원 방안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기대 효과가 들어가야 되죠. 4번입니다. 친환경 방송 제작을 위한 세부 지침과 인력 채용 방안을 제시한답니다. 기대 효과가 아니라 아까 전에 있었던 지원 방안을 요약하기만 했죠. 기대 효과 아니네. 그럼 잘못된 건 다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90%가 정답률이 안 나왔다라는 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빨리 풀다 보니 놓친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여러분, 역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난도 보시고 정답률 확인하세요. 가봅시다. 면역 반응에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있답니다. 그렇구나. 먼저 자연 면역이란 외부 물질에 대한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을 가리킨답니다. 오케이, 속도 가능했고. 자연 면역에는 항원과 항체 사이에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고친다는 건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좀 더 읽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유일의 항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요. 즉 특정의 항원에만 존재하진 않아 라는 건 1대1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 앞에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1대1이 아니야 라는 게 맞는 건데 굳이 고치겠대요. 직접적인 1대1 반응 관계가 존재한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 1번 X구나. 계속 가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면역은 세균과 같은 미생물 등을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제거한답니다. 외부에 뭐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제거해야지. 오케이. 예를 들면 코나 폐에는 점막 조직이 발달해 있어요. 외부 이물질을 걸러낸답니다. 오케이. 세포 차원에서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자연 면역인데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죠. 넘겨. 이 세포는 외부 미생물이 들어오지요. 어떤 종류인지에 관계없이 즉 특정 1이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와요. 관계없이 대상을 제거한다. 맞는 말이죠. 계속해서 1대1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정 애가 아니다. 그러니 외부에 어떤 게 들어오든 관계없이 제거한다. 맞는 거죠. 근데 굳이 또 바꾸겠대요. 특정 외부의 미생물이 유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1대1인지 아닌지를 물었었죠. 그러면 자연면역 끝났으니까 이제 획득면역 읽으러 가봅시다.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1대1이랍니다. 얘를 획득면역이라고 한대요. 획득면역에서는 자연면역과 달리 항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특정 항원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항체가 반응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무관하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1대1이라 그랬죠. 그럼 고쳐줘야 되겠네. 특정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1대1이다. 정확하지요. 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 여러분 고쳐쓰기 문제, 내용 고쳐쓰기 문제였습니다. 흐름을 보면서 1대1인지 그게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였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네요. 오케이,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이고요. 순서 배열입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서 배열 볼 때 시작이 나하고 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부터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가부터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픽셀 단위로 수치화된 이미지 데이터. 픽셀 얘기에 포인트에 밑줄 치는 거예요. 이미지 데이터는 하나의 긴 데이터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오케이. 초기 컴퓨터의 경우 흑백만 표현할 수 있었답니다. 초기 컴퓨터 흑백이랍니다. TV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랬대요. 이미지는 하나의 픽셀에 대해 흑과 백, 0과 1로 표현되는 1비트로만 저장되었답니다. 과거에는 그랬대요. 다음, 판단하지 마세요. 높은 해상도의 구현은 데이터 저장 용량의 문제를 일으켰고 문제점이랍니다. 근데 그 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도 고안하게 됐대요. 해결했대요. 이를 통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도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 판단하지 말고 가보자고요. 다음 가봅시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런 방식이 필요해. 이미지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픽셀 단위로 수치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 라고 방법을 소개해줬죠. 그 픽셀 단위를 수치화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던 게 어디서 이걸 받아줘야 돼요? 가에서 받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때려 죽여도 변함없는 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다 뒤에 누가 와줘야 되는 거구나, 가가 와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판단했죠. 첫 번째 힌트 좀 더 읽을게요. 하지만 현재는, 아니 여러분, 과거에는 흑백이었는데 현재랍니다. 그럼 당연히 다, 가 뒤에 누가 나오겠어요? 라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도 끝까지 읽어볼게요. 현재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픽셀에 여러 색상의 정보를 담게 되었다. 과거에는 흑백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색상이다. 초기 색상 표현은 하나의 픽셀의 흑과 백, 여기 나왔죠? 이었지만 최근에는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 픽셀 하나에 32비트까지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요거 찾았으니까 우리 선지 제거하러 가봅시다. 다가 라가 아닌 걸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다가 라가 아닌 걸 지워봅시다. 그럼 여러분 2번 아니면 어디 갔어?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나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 그래, 현재 고해상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게 됐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현재 얘기니까 나는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몇 번이구나, 3번이구나. 난도 여러분들 중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 나 이거 배열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힌트 찾고 소거하고 나머지 선지에서 힌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다음 들어가 볼게요. 세트 문제입니다. 늘 세트 문제는 2개의 세트씩 나오죠.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단순 내용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냥 보고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난도 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8번 문제는 의미 같은 거 찾으랍니다. 어휘에서 의미 같은 거 찾기, 일어나다,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거. 자, 볼게요.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어진 영웅소설. 아, 영웅소설은 2세계가 나뉘어져 있구나. 세계 구조에서 서사적으로, 이야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상계의 일이야. 아, 당연하겠죠. 영웅은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겠죠. 근데 인과론적 구조로는 천상계가 그 위에 있답니다. 일단 세상이 2개야. 천상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에 의해서,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지상계의 서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상계는 지상계에서 일어나는까지 보지 마시고 뭐가 일어나요? 천상계는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잠깐 끊어보겠습니다. 자, 일어난대요. 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 앞에 어떤 사건, 문제를 넣을 수 있고 발생하다라고 바꿀 수도 있죠. 2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사건, 문제, 발생하다 정도가 되겠구나.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언니는 뽀얗게 발생하다 아니지요. 앞에는 사건도 아니죠. 2번, 그는 가까스로 일어나는 불꽃을 발생하다, 어떤 문제 아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다 아니지요. 싸움이 일어나다, 사건이 일어나다, 싸움이 발생하다. 오케이. 다음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재밌다. 계속 가봅시다. 그 천상계에는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발생과 기결을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로서 일시적으로 고난에 빠졌던 주인공이 세상에 창궐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해주는 근거가 된답니다. 뭐가 되게 길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뿌리를 둔 것이 아니어서 초월적 세계가 이미 설계한 바에 따라 쉽사리 해소된다. 이런 모습의 세계 구조를 이원적 세계상이다 라고 했답니다. 조금 빠르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은 거니까 정리해 봅시다. 영웅소설? 아,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구나. 천상계, 지상계, 누군가의 개입도 있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반면에 지금 더 집중해야 되겠죠. 판소리계 소설이랍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래요. 대체로 일원적이랍니다. 대조되는 구조죠. 경험적이랍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이랍니다. 현실의 경험, 인과관계에 의해서 서사가 전개된다. 그리고 초월적 세계의 의지나 그 대리자의 개입이 없어. 부정표현 쓰고 있죠. 명확하게 대조되고 있죠. 아, 영웅? 이원적이야? 대립되고 있어. 아, 판소리? 현실이야? 일원적이야? 개입 없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가봅시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 거의 없어요. 영웅소설은 이원적 세계상을 잘 보여주는 정확한 설명. 2번 갑니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인과관계는 여러분들 미안해요. 인과관계는 경험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구나. 정확한 설명이죠. 3번 가봅시다. 천상계의 대리자가 지상계의 서사를 결정하는 작품에서는 이원적 세계상이 발생한다. 정확하죠. 영웅소설 얘기하는 거고. 4번입니다. 영웅소설에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초월적 세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초월은 여러분들 초월은 뭐예요? 영웅소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결 안 되네. 몇 번이요? 4번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대조되는 그 내용만 파악했으면 되는 문제. 기호하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미 찾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자, 9번입니다. 논리추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나 봐요. 너무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해봅시다. 다 주어가 영이니까 영이 안 적을게요. 영이는 친구 혹은 선생님, 가정이에요. 을 만났다면, 만약에 만났다면이에요. 영희는 커피를 마셨대요. 자, 그런데 영희가 실제 만난 사람은 누구래요? 친구 혹은 선배를 만났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났대요. 자, 마지막.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대우 만들어 봅시다. 영희는 커피를 마신 적이 없으니까 대우 만들면 친구 만난 적 없어 또는 선생님 만난 적 없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친구 만난 적 없어, 선생님 만난 적 없어. 반드시 참이 되는 거. 영희는 누굴 만났어요? 선배를 만났어. 이렇게 쉬운 건데 그래서 다 맞으셨습니다. 혹시라도 틀렸어요. 혹시라도 저는 처음에서 잘 모르겠어요. 기본 이론 수업 한 권의 지에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겠죠? 자, 여기까지 논리추론 한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두 문제가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요. 다음 가볼게요. 10번입니다. 10번, 11번 세트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저 내용 파악하는 겁니다. 무정, 배따라기 뭐 이런 게 나오는구나. 다음, 여러분? 어휘 고치는 건데 정답률 보세요. 어려웠다라는 거죠. 확인하러 갑시다. 자, 차이를 보인대요. 이광수의 대표작 무정에서는 작중 배경과 등장인물의 출신지가 서울이 아님에도 지방임에도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표준어. 반면 김동인의 대표작 배따라기에서 인물들의 대화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맞는 출신지와 작중 배경에 부합하는 정도로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영합하다라고 고친대요. 여기서 물음표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살면서 영합하다라는 어휘를 쓰세요? 안 쓰지요. 근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이야.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습니다. 시류에 영합하다라는 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 없이 대세를 그냥 따라가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아첨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안 쓰는 표현이네. 그래서 틀리셨을 거라고요. 자,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이에요. 표시해놓고 갈까? 이미 답은 일찍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만 확인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합하다라는 어휘를 물려서 틀리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좀만 더 가볼게요. 자, 계속 가봅시다. 사투리로 이루어진다. 뭐가? 배따라기는. 작품의 리얼리티가 얼마나 잘 구현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무정보다 배따라기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비교 표현이고요. 이거 분명히 선지로 나와요. 자, 그러나 이광수의 무정을 리얼리티의 구현 정도를 기준으로 낮잡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즉, 누가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분명히 대답해 줬어요. 분명히 선지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를 통일하는 것은 중요한 화두였답니다. 즉, 사투리 쓰지 마, 표준어 써 라고 했대요. 이로 인해 표준어와 사투리의 위계가 공고해졌고 당대 지식인들은 표준어가 교양, 기타 등등등 근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투리는 야만, 무지, 비각 이런 것들의 전 근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겉으로 드러내는, 나타내는 오케이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광수가 계몽주의 신문자였음을 떠올린다면 상기하다, 생각을 드러내다, 생각하게 하다, 상기하다, 오케이라고요. 떠올리면 그가 무정에서 표준어를 사용한 것은 근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답니다. 근대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방이어도 표준어를 썼다. 오케이. 이처럼
표준어의 사용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답니다. 이건 현대문학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대부분의 인물들은 경상도나 함경도 사투리를 사용한대요. 하지만 주인공 서인은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다. 부정 표현이죠. 있어요, 선지에. 이는 작품의 리얼리티 형성에 방해가 되겠지. 아니, 지방에 사는데 표준어를 써? 리얼리티 방해되겠지. 그렇지만 해당 인물의 고고함,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 더할 수 없이 적절하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가 드러났구나. 아,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확인해 봅시다. 내용 일치입니다. 김동인의 배따라기는 표준어를 사용했어요. 지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X. 사투리를 사용해서 리얼리티를 확보했겠죠. 1번 땡. 무정에서 근대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표준어 사용했죠.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오케이. 적중하는 거 다 몇 번? 2번이죠. 쉬웠네. 3번. 토지는 서희가 사투리를 사용을 했다. 사용하지 않는다. 않는다. 부정 표현이죠, 여러분들. 자, 독해 원리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지문에서 굳이 부정 표현을 쓴다는 건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 땡. 작품의 리얼리티를 기준할 때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랬죠? X. 그래서 답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여러분, 난도 하의 문제.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세트 문제죠.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고요. 추론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의미 문제죠. 늘 나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의미가 다른 것 찾기. 아유, 정답률 보세요. 빠르게 가도 되겠네. 자, 가봅시다. 인간은 소비활동을 한답니다. 소비되는 것을 흔히 상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재화라고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은 다 재화래요. 재화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구나. 상품은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볼 때 재화는 인류 역사상 늘 있었지만 상품이라는 건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러 출현했답니다. 그렇구나. 재화는 다 동그라미 쳤고 상품은 세모 쳤습니다. 가봅시다. 냉전 시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대요. 자본주의에서는 상인이 최고래요. 사회주의에서는 공직자가 최고래요. 왜?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기에 물건을 싸게 사서 자본주의죠? 세모 치면 되죠. 비싸게 파는 상인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가기관이 부패해서 고위 관료, 고급 당원, 배불리 먹고 산다는 의미였답니다. 됐고.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때 이 말은 사실에 가깝다.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이거 얘기해요. 애초부터 상업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 상인들이 물건을 시장에 파니까 세모겠죠, 여러분들. 이윤을 얻기 위해 수공업자들을 조직해서 그들에게 자본과 도구를 빌려주고 물건을 대신 생산하게 한 데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했다. 중세부터 이미 자본주의는 있었구나. 계속 가볼까요? 이처럼 자본주의는 상품에 기초한 사회로 상품은 그것에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전제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목수가 집에서 쓰기 위해 만든 의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르다. 자, 13번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렇게 쉽습니다. 자, 다음은 이와 같은 상품에는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답니다. 자, 파는 겁니다. 유통을 맡는 사람이 바로 상인이다. 자본주의에선 상인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자본주의가 진행이 될수록 변화되고 있죠? 집중해 보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더 커진답니다. 진행될수록 차이가 더 커진대요. 수치지요. 이건 분명히 선지에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상품의 대량 생산은 쉬워지는 반면 생산은 쉬워진대요. 근데 유통의 경우 상품과 최종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생산은 바로 만들면 되지만 유통이라는 건 우회로를 더 많이 거치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정리죠.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생산의 이유는 적어지고 유통업의 이유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둘의 차이는 더 커진다. 분명히 수치 얘기해줬죠. 선지로 나올 거예요. 가봅시다. 사회주의에서는 유통이 생산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2번입니다.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정확한 설명. 2번이죠. 나머지 왜 잘못되는지 가볼까요?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제조업과 유통업의 이윤 차이는 커진다 그랬어요? 줄어든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수치와 관련된 건 반드시 묻는다. X. 중세 상인들은 물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 팔 물건을 손수 생산하였다. No. 이미 중세의 상인들은 이미 팔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구나. 재밌는 문제. 자, 13번은 이미 답 찾았죠? 디귿 동그라미 세모 치면서 문제 풀면 쉬웠던 문제. 다음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죠. 가장 어려웠던 문제. 추론하기였습니다. 글을 보고 그냥 추론하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꼈냐면 한 줄 한 줄 한들이 다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속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지금부터 같이 가볼게요. 자, 봅시다. 관습적 기호, 자연적 기호 뭐가 되게 많구나. 모든 기호에는 정보성, 즉 의미가 있다. 굳이 다시 말해준대요. 정보성은 기호를 가진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기호에는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는 것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읽었을 거지만 저는 내용 정리를 위해서 정보성과 의사소통이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세모로 읽으셨으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 동그라미 세모 싫어요? 1, 2의 기능이 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1과 2로 읽어볼게요. 즉, 강조해줘요. 기호는 정보성만 가진 기호와 정보성도 가진 의사소통적 기호로 구분된다. 즉, 1만 있는 애도 있지만 1과 2가 같이 있는 애도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가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줍니다. 개나리가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야. 낙엽이 지는 것은 가을이 왔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나 계절을 알리기 위해서 개나리가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은 아니죠. 개나리, 야, 나 왔어. 봄이야, 너 좀 알아줘.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기호들은 선지에 있죠. 의사소통적 기호로 볼 수 없다. 분명히 선지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봅시다. 자, 자연적 기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개나리, 낙엽 진짜 자연이죠. 얘네들은 정보 제공은 해주지만 의사소통은 될 수 없다랍니다. 다음 가볼게요. 개인의 지문이나 필체 역시 새로운 게 나오네. 개인의 지문, 필체 역시 사람들을 식별하는 기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과 필체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은 정보성을 가진 기호일 뿐이다. 다시라면 얘네들도 정보는 있지만 의사소통의 기능은 없다. 개인의 필체, 얼굴, 지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다음입니다.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셜록 홈즈가 손톱, 소매, 표정 등을 근거로 그 사람의 직업을 추려낸답니다. 이거는 모두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의사소통의 기호라고는 할 수 없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죠. 여러분 부정표현 겁나 써줬습니다. 없다 라고까지 얘기해줬어요. 다음 가볼까요? 반면 인간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인, 예를 들면 봉화, 교통신호, 어떤 신호, 아이콘, 모스 부호 등은 정보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갖고 있답니다. 뭐가? 관습적 기호의 경우에는 얘도 있지만 얘도 있다. 모든 기호를 통틀어 인간의 언어, 가장 복잡해 언어까지도 여기에 포함해 준답니다. 뭐가 됐죠?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였고요. 진짜 어려웠던 문제인가? 1번. 전쟁 중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가 있습니다. 가장 비슷한 거 여러분들 여기서 찾으면 되죠. 모스부호, 암호랍니다. 얘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관습적 기호다. 오케이, 맞는 거. 2번 가봅시다. 일기예보에서 흐린 날씨를 표현하는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자연 아니죠? 자연은 구름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이콘이지 여러분들. 기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하나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비가 온다라는 뜻이지요. 이거 자연적 기호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하, 정보도 제공해주지만 오늘 비가 올 거야 라는 어떤 의사도 전달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기호입니다. 자연적 기호 아니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다. 몇 번? 2번이지요. 다음 가볼게요. 3번. 특정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난 얼굴색. 걔네 얼굴이지요. 걔네 얼굴이지요. 이거 정보성만 가진 기호이다. 정확한 설명. 마지막입니다. 이웃마을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을의 명칭을 보통 만든 상징 탑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아이콘, 탑,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의사소통적 기호이다. 오케이라고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자, 그러면 잠시 봅시다. 여러분, 이거 문장 하나가 다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통 9급에서 이렇게 하나 모두 다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빠 죽겠는데 우리 시간도 부족했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틀렸던 거예요. 다만 이렇게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이렇게 정보, 대량의 정보가 나오는, 길지도 않았어요. 짧은 글인데 대량의 정보가 나오고 이렇게 빠르게 머릿속으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 평소에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계속 하게 되실 거예요. 오케이. 자,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정교한 독해를 저랑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함부로 속독하는 게 아니라. 자, 다음 가봅시다. 찾았고 14번. 15번 가볼게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얘도 여러분들 89.7이지만 거의 90% 가깝고 많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아 개념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너무 인상적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자아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는 부모, 친구, 선생님 등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이것을 말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랍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 여러분. 관련이 적은 타인이 아니라 중요한 타인이 되겠죠. 2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답 찾을 수 있네. 다음 가봅시다. 한편 타인에게 영향을 받은 자아를 설명하는 개념 중에는 물음표라는 것이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즉 나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타인을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거나 타인의 훈육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 다기보다는, 즉 모범으로 삼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하기보다는 이지 여러분들. 모범으로 삼기보다는 비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추정한다. 그대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하는 거 아니라고요. 비치는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2번 아니면 4번이었죠. 모범적인 타인을 따르기보다는 비교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답이 뭐겠어요? 4번이겠죠. 요거 틀리신 분들은 꼼꼼히 안 읽으신 거예요.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 할 말이 있죠. 잠시 목이 아프니까. 빨리 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모의고사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전제 2개 나오고 결론 제공해주고 전제 하나 추가하는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안 나오면 제가 당신 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여러분들 3, 4, 5, 6 무려 4주에 걸쳐서 이걸 계속 연습하게 해드렸습니다. 맞으셨을 거예요, 배우신 분들. 자, 그러면 잠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전제에 P이면 Q이다가 있대요. 어떤 전제에 Q이면 R이다가 있대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P이면 R이다 라는 것도 나오죠. 연결되죠. 자, 그러면 어떤 전제?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있대요. 두 번째, 어떤 전제? 말도 안 되는 걸로 해봅시다. R이면 Q이면? 아니야, 어렵게 해보자. R이면 A다도 있대요. 자, 결론이 뭐냐면 P이면 A이다 라는 게 있대요. 추가되는 전제 뭐예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해볼까요? 자, P이면 Q이다. R이면 A이다. 그냥 옆으로 적었을 뿐이죠. 근데 결론이 뭐래요? 오늘 분필이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잠시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결론이 뭐래요? P이면 A래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를 잇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 있죠. 연결 안 되는 누구? 얘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Q이면 R이다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옆으로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헉, 무슨 소리지? 한번 가봅시다. 너무 재밌어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 조절을 한대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식단 조절을 하거나 어려운 기호 쓰지도 마세요. 근력 운동을 한다? 근력 운동을 한다? 오케이.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옆으로 적을게요. 모두 건강하대요. 여기가 됐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모두 건강하다가 나온대요. 그럼 해봅시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근력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나와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식단을 조절해. 근데 여기서 여기로 지금 연결하는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만 연결하면 되네. 뭐 식단 조절을 하는 사람은 모두 뭐인 거예요? 건강하다만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울 수가 다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거 되게 쉬웠던 거예요. 근데 정답률이 저렇다는 건 이걸 연습하지 않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 나오는지 그 근거도 들어드렸죠. 인사혁실제 1차, 2차 예시문항에서 보여줬던 모든 문제형이 다 나왔는데 이것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오면 딸이다 라고 얘기했고 연습 되게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거보다 GSM 수업생에 나온다고 하는 것들 꼼꼼히 좀 보셔라. 아주 오래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틀리신 분들은 앞으로 저랑 연습 많이 합시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17번.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에이, 이거는 너무 쉬웠습니다. 확인합시다. A. 언어는 인간의 지각, 사고, 세계관 등을 결정해. 그래서 밑에 가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야. 실은 반대야. 갑. 언어가 사고에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랬더니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니까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지. 완전 반대. 을은 사고가 먼저야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럼 제가 늘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병을 조심하시라 그랬죠. 그렇긴 하지. 뭐가? 사고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구사하는 언어 수준이 높기는 하지. 하지만 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동의해 그랬습니다. 병은 여기에 입장이죠. 사고 중요하지. 그렇지만 언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나는 동의해. 남의 어떤 부족은 이렇지라고 예도 들어줍니다. 확인합시다. 갑이 얘기합니다.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얘는 생각 바뀐 적 없죠? 여전히 언어. 을이 얘기합니다. 언어가 익숙한 유아라든지 언어가 없는 동물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고하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중요해. 마지막 병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발전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볼까요? 언어와 사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갑과 을은 동의하지 않지만 병은 오케이 했었죠. 상호작용한다. 오케이. 2번 가봅시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갑은 동의하지만 아니잖아요. 미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답은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3번 가봅시다.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언어가 다르면 세계를 다르게 인식해. 갑의 입장이고 얘 이거 동의해 라고 했으니까 갑과 병은 동의해. 오케이죠. 마지막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낳는다는 점에서 나는 그것도 동의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을과 병은 동의한다. 오케이.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그리고 저 보세요.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이 화법 문제는 A 입장, 반대 B 입장, 그리고 중간의 입장이 늘 나온다고요. 그럼 언제나 함정은 이 중간의 입장에서 나온다. 그거 조심하라고 우리 인문 강의에서도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도 계속 보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정답률이 높지 않을까 쉬웠는데 라는 거죠. 답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봅시다. 18번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출제자는 이걸 난도를 상으로 내고 싶었을 거예요. 이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선지가 조금 어이가 없어요. 자, 뭔 소리 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친구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에 건강해라 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야. 왜 쓰면 안 된대요? 왜 쓰면 안 돼? 문법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이유로 문법 규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거든. 문맥상 건강하려라는 표현은 명령이잖아? 근데 건강한 상태를 명령할 수 없잖아? 문법에서 오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형은 문법 규범에 어긋나는 거니까 사용하면 안 돼 그랬습니다. 자, 잠시 정리해 봅시다. 갑은 그냥 아직 물었고요. 을이 얘기합니다. 문법 규범에 어긋나? 그럼 사용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이죠. 자, 됐습니다. 문법, 여기 좀 읽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어휘도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야, 사람들이 안만 써도 비표준어면 표준어 안 되잖아. 라는 얘기가 을의 입장. 그때 갑이 얘기합니다.
문법 규범에 맞게 쓰거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 문법 규범에 맞지 않거나 비표준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자, 문법 규범에 맞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문법 규범이나 표준어는 공통의 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것뿐이지, 그런 정책일 뿐이지 건강해라, 언중에게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어. 사용해도 돼. 자, 가봅시다. 얼마나 쉬웠는지 기억합니다. 쓰여지다, 잊혀지다, 이중피동 너무 공부 많이 했죠? 문법에 어긋납니다. 이중피동은 사람에게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여기까지 오케이. 문법 규범에 맞지 않으니까 오케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문법 규범에 어긋나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이죠. 그럼 누구의 의견만 강화하는 거예요? 을의 의견만 강화하는 거죠. 근데 갑과 을 모두를 강화한다? 아니네. 자, 그럼 기억 잘못됐네. 그럼 우리는 적절한 것만 찾는 거니까 기억을 먼저 지워볼까요? 이게 뭐야? 이건 여러분 분명히 출제자분들이 이 문제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변별력 있는 문제야라고 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선지 구성이 조금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답률이 높았을 거예요. 나머지 절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볼까요? 명령문 행복해라. 문법 규범에 맞지 않죠. 오케이. 아까 설명해줬죠.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널리 쓰이기 때문에. 자, 문법 규범에 맞지 않지만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니까 사용해도 돼 라는 입장은 여러분 누구의 입장이에요? 갑의 입장이죠. 그럼 갑과 동일하니까 강화하겠죠. 근데 갑의 입장을 약화한다? 아니잖아요. 니은도 아니네. 계속 가봅시다. 디귿. 언중이 디귿이 제일 어려워요. 비표준어이던 맨날을 자주 사용하는 현실에 따라 비춘어 만날 표준어 만날과 함께 맨날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야, 비표준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다고요. 비표준어가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비표준어를 썼더니 걔가 표준어가 됐어 라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니까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정확한 설명이니까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어려웠다고요. 근데 선지가 너무 어이가 좀 없었다고요. 아, 그래서 정답률이 높구나 라는 것까지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꽃이에요. 이 보세요, 여러분들. 논리추론 문제인데 67.8%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웠는지 여러분 잠깐 우리 기본을 좀 봅시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는 언제나 참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 즉 이거 뭐예요? 역이지요. 역이 반드시 참이에요? 그거는 아니지요, 여러분. 반드시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가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나 봅시다. 갑.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적어볼게요. 공무원은 좀 천천히 할게요.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그 직책만으로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야. 그래.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모든 공무원은 공인이니까 여기까지도 정리했죠. 자, 중간을 없애버렸네.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어. 오케이. 한 화면에 나오려고 그냥 밑에다 적은 거지 옆으로 가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정리해볼까요? 공무원은 뭐?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 그랬더니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그런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얘가 얘기했던 전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나왔으니까 우리 낫이니까 대우로 만들어 볼게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이야 라는 전제가 나오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공무원은 모두 사명감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이야 라는 거죠. 여러분,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얘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반드시 참이에요? 아니죠. 잘못 얘기했죠. 그 우리의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금부터 을이 평가하는 거예요. 가봅시다. 을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건 아니잖아. 자,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다 사람은 아니잖아. 즉 네가 말한 거 이게 참인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됐죠? 다시 말하면 을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도 반드시 참인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네 말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어. 네가 한 말이지요. 이게 주장을 하려면 이것도 참여해야 돼. 즉 참, 여기 참인 건 아니잖아. 근데 네 말이 이게 참이려면 이것에 여기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역 아까 봤던 거 사명감을 가진 모든 사람은 공무원이야. 사명감을 가진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진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야.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자, 네가 말했어. 너 이 문장이 맞아야 돼. 근데 이 문장을 바꿔볼까? 역이라는 거지. 네 말. 전제가 참이니까 네 말은 역도 참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거야? 아니잖아. 역이 언제나 참인 건 아니잖아. 네 말이 입장이 되려면 네 말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인 거지. 아, 역이 참이라는 소리지. 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그 역이 들어가는 걸 찾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 이거 하는 거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호에서 문제 푸는 것처럼 짧게 나왔으면 다 푸셨을걸요? 근데 이게 갑에 해당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네 얘기는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고? 라는 것들을 빈칸 추론으로 풀다 보니까 새로운 유형이네 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즉 가는 방향은 같은데 묻는 방법을 좀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문학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기본반에서 연습 열심히 할 겁니다. 한 권의 지혜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론의 지혜도 여러분들 우리 개강할 거고요. 거기서 정말 많은 유형을 보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예측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5급 문제까지 절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어떤 거 풀어야 돼요? 제가 수업생에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것만 푸시면 시험 대비 다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가시면 난도 중의 문제였었고요. 아, 강화 약화 평가하기 문제구나. 자, 마지막만 볼게요. 이론적으로 인공일반지능은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기능을 전부 갖게 될 것이다. 인공일반지능의 등장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발음도 되게 어려워. 인공일반지능이 개발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개발해선 안 돼. 라고 안 돼. 라고 안 돼.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라는 입장이죠. 근데 여러분 약화하는 좀만 더 읽어볼까요? 이로 인해 인공일반지능은 대부분의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본질적 가치도 훼손되고 아하 문제가 생길 거야. 더 안 봐도 되겠죠? 안 돼. 그러니까 개발하면 안 돼. 자 가봅시다. 약화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되는 거죠. 개발해서는 안 돼인데 약화하는 거니까 뭐 하라고요? 개발해야 돼 라는 걸 찾으라는 거죠. 1번 가봅시다. 이 인공일반지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발음이 너무 어려워. 프로그램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자리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이미 현재도 문제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저 인공일반지능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돼. 동일한 입장이죠. 그럼 강화하는 거네. 1번 땡. 2번. 인공지능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H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위협이 될 거야.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멈춰야 돼. 멈춰!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글과 동일한 입장이죠. 그럼 강화하는 거네. 현재 사용되어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대요.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대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해. 반대 입장이죠. 약화하는 거네. 몇 번? 3번이었죠. 나머지 강화하는 거라 안 읽겠습니다. 충분히 정답률 높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할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준 시사점은 뭐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구나,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국어가 쉬워졌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고쳐쓰기 문제인데 어휘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었어.
영합하다라는 거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안 쓰는 것들이고 역시 어휘에 문제가 있었어 얘네들. 다음 여러분 논리추론 문제 평소에 되게 단순하게 공부하셨다면 못 푸셨을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거고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좀 있었어. 다음 논리추론 문제 인대 독해야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넣어드렸거든요. 자 근데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낯설었어. 그리고 추론하기 문제인데 진짜 정보가 많구나. 완전 꼼꼼히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어휘 공부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논리추론 진짜 유형 다양하게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있고 꼼꼼한 독해 방법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죠. 왜? 누구나 풀 수 있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럼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맞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꼼꼼하게 읽고 다양한 문제 연습해야 되겠죠. 어려운 어휘 아니고 상식의 어휘인 거예요. 그것도 챙겨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첫 번째 상식의 필수 한자 어휘들 즉 공문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어휘들이 있습니다. 지난 국가직 시험에서 물었던 수주 위탁하기 몰랐던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 환수 환급 이번 시험에 나왔던 영합하기까지 이런 것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공문서 작성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쓴다고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일일이 다 외우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요. 일일이 암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한 권의 지 즉 기본 이론만 해서 교재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오세요. 거기 안에 공문서 작성할 때 이렇게 고치시고 문장 고치기도 있고 어휘 고치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 스케줄표에 넣어드릴 겁니다. 아하, 그거 보고 자연스럽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주에 우리는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 이것들을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 하나 해결했죠? 두 번째입니다. 이 시험이 여러분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글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정보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던 거 예를 들면 14번 같은 것들은 함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아껴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 속독 연습을 해요. 어떻게 풀어요? 선지 가요. 이게 어디 있었지? 올라가요. 어디 있었지? 올라가요. 빨리 풀었는데 선지 판단이 안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독해 열심히 하고 선지에서 맞아, 틀려, 맞아 이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은 정교하지 못한 속독 금지, 즉 그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독해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인문예지에서 조금 보여드리는 거 이미 인강에 올라가 있고 기본 이론반에서 독해 방법 하나하나 알려드려요. 그러니 2026 대비하시는 분들은 한 권의 지혜부터 저랑 독해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논리추론 너무 어려워요. 와, 저 처음 하는데 이거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쉽게 푸는 문제였구나가 될 거고. 자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기본에서 할 거지만 거기서는 모든 문제를 다 소화할 수 없죠. 자 기출의 지에서 우리 시험의 난도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여기서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저는 이제 추론만 잡으면 돼요. 여기서 문제 많이 풀고 싶어요. 하시면 추론의 지에 들으시면 됩니다. 아직 개강 안 왔어요. 곧 업로드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모의고사 우리 12월부터 들어가는 적중의 지혜 모의고사에서는 실전 연습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년 컬이 정말 단순하게 짰고요. 아 내가 부족한 건 문법인데 또는 추론인데 골라 들으실 수 있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커리큘럼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새로운 국어입니다. 저는 제 시간도 되게 잘게 쪼개서 쓰는 편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1년 커리를 얼마나 여러분 간략하게 잘 짰게요. 커리큘럼 영상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2026 대비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 시험 상황에서도 시간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26 대비하시는 분들은 한 권의 지혜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자, 올해 시험이 마지막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에서 낚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지는 마시고 다시 시작하실 분들은 한 권의 지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